1950년 7월 초 서울은 불타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 김영수는 아내 순자와 두 아들, 3살배기 이란성 쌍둥이 준호와 준영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그들이 가진 것은 보따리 2개와 손수레 하나가 전부였다. 서울역 광장은 피난민들로 가득했다. 모두가 남쪽으로 어디든 안전한 곳으로 가려 했다. 여보, 기차는 언제 와요? 순자가 울먹이며 물었다. 등에 업힌 준영이 울고 있었다. 옆에서 영수가 안고 있는 준호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쌍둥이였지만 둘은 완전히 달랐다. 준호는 형으로 태어났지만 조용하고 순한 편이었고 준영은 동생이지만 더 활발하고 목소리가 컸다. 지금도 준영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광장을 울렸다. 기차는 안 올 것 같소. 선로가 끊어졌다는 소문이야.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걸어서라도 가야 해. 한강만 건너면. 그때였다. 하늘에서 폭음이 들렸다. 비행기였다. 북한군의 폭격기가 서울역 상공을 날고 있었다. 엎드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폭탄이 떨어졌다. 광장 한쪽이 폭발했다. 사람들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 불길과 연기가 뒤섞였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준호를 품에 꼭 안았다. 순자는 준영을 등에 업은 채 광장 반대편으로 달렸다. 두 사람은 폭발의 충격파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려났다. 여보, 준영아. 영수가 외쳤지만 목소리는 폭음에 묻혔다. 연기가 자욱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준호가 아버지 품에서 울부짖었다. 엄마, 동생. 하지만 3살짜리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영수는 순자를 찾으려 했지만 피난민들의 물결이 그를 남쪽으로 떠밀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렸다. 또 다른 폭격이 올 수 있었다. 반대편에서 순자는 준영을 꼭 안고 울고 있었다. 영수야, 준호야. 하지만 광장은 혼돈 그 자체였다. 폭발로 무너진 건물 잔에 쓰러진 사람들, 비명과 울음. 순자는 남편과 큰아들을 찾으려 했지만 북한군이 진격해온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북쪽으로 밀어냈다. 퇴로가 끊긴 사람들은 북쪽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안 돼, 안 돼. 순자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결국 북쪽으로 향하는 피난민 행렬에 휩쓸렸다. 등에 업힌 준영이 계속 울었다. 아빠, 형아. 3살 아이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다. 순자는 준영의 등을 토닥이며 흐느꼈다. 엄마가 있어, 엄마가. 영수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준호를 품에 안은 채. 다리는 곧 폭파될 예정이라는 소문이었다. 뒤돌아보니 서울이 연기에 쌓여 있었다. 저 어딘가에 아내와 준영이 있을 것이다. 영수는 무릎이 꺾였다. 순자야. 준영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품속의 준호라도 살려야 했다. 영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걸었다. 남쪽으로 어디든 안전한 곳으로. 그날 밤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쌍둥이 형제는 울었다. 준호는 대전으로 향하는 트럭 짐칸에서, 준영은 북쪽으로 끌려가는 피난민 수용소에서. 두 아이의 울음소리는 같은 밤하늘 아래 울려 퍼졌지만 서로에게 닿지 못했다. 그렇게 가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전쟁은 3살짜리 쌍둥이에게서 서로를 빼앗아갔다. 그리고 그 찢어진 상처는 50년 동안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부산까지 내려갔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겨울을 났고 영수는 막노동으로 아들을 먹여 살렸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봤자 아내와 준영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영수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아내와 둘째 아들 이름을 불렀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호는 공부보다 손재주가 뛰어났다. 학교가 끝나면 동네 목공소에서 심부름을 하며 용돈을 벌었다. 목수 아저씨들이 톱질하고 대패질하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다. 준호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목수가 준호에게 작은 나무 조각을 주었다. 준호는 그 나무를 깎아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들었다. 목수는 감탄했다. 천재구나, 이 녀석.
중학교를 졸업한 준호는 목공소에 정식으로 취직했다. 아버지는 반대했다. 대학이라도 가야지.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우리 형편의 대학이 어디 있어요? 저는 나무가 좋아요. 나무를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영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사실 그도 아들이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였다.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이나마 잊혀지는 것 같았다. 20대의 준호는 부산 최고의 목공 장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손에서 나온 가구는 예술품 같았다. 특히 목함을 만드는 솜씨가 일품이었다. 작고 정교한 목함에 은은한 무늬를 새기는 그의 작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결혼도 했고 딸 하나를 낳았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늘 슬픔이 서려 있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 북에서 준영의 삶은 달랐다. 어머니 순자와 함께 평안도 작은 마을에 정착했지만 삶은 고달팠다. 식량은 늘 부족했고 감시는 철저했다. 준영은 어머니가 밤마다 울며 준호야, 영수야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주 말했다. 너에게는 형이 있어. 준호라는 형이. 남쪽에 있을 거야. 중학교를 졸업한 준영은 군에 징집되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북한에서 젊은 남자는 모두 군인이 되어야 했다. 훈련은 가혹했다. 준영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살아남아야 했다. 언젠가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가서 형을 만나겠다는 꿈을 꾸며 10년의 군 복무를 마친 준영은 결혼을 했고 아들 정호를 낳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는 출산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순자도 1980년대 초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준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안하다. 형을 못 찾아줘서. 준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울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꼭 형을 찾을게요. 준영은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공장에서 일했다. 힘든 날들이었다. 배급은 늘 부족했고 북한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하지만 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 정호에게 늘 말해주었다. 너에게는 남쪽에 큰아버지가 있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정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보지도 못한 큰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품으며 2000년대 초 준영은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에서 그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병은 점점 악화되었다. 준영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아들 정호를 불러 말했다. 정호야,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해. 그리고 큰아버지를 찾아야 해.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가요? 준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나는 곧 어머니와 할머니 곁으로 갈 거야.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야 해. 50년 동안 준호와 준영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았다. 하나는 자유로운 남쪽에서 장인으로, 하나는 억압받는 북쪽에서 노동자로. 하지만 둘 다 같은 꿈을 꾸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 꿈은 둘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2015년 봄 아버지 영수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준호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산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영수는 임종 직전까지 순자야. 준영아. 라고 중얼거렸다. 65년이 지났지만 그는 한 번도 아내와 둘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장례를 마치고 준호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가지, 낡은 책들, 흑백 사진들.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삶이 느껴졌다. 준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손때가 묻은 작은 목함이었다. 준호는 그 목함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목함의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다. 준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흑백 사진이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찍은 가족 사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살짜리 쌍둥이 형제. 준호는 사진 속 자신과 준영을 바라봤다.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웃고 있었다.
65년 전의 그 순간 가족은 온전했다. 사진 아래에 낡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준호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편지가 정확히 절반으로 찢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찢어놓은 것처럼. 준호는 남은 절반을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준호, 준영에게. 아버지가 이 글을 쓴다. 1950년 7월 우리 가족은 전쟁으로 헤어졌다. 아버지는 준호를, 어머니는 준영을 데리고 서로 다른 길로 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와 준영이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기도한다. 만약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 너희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편지의 나머지 절반을 들고 있으라. 그것이 너희가 진짜 형제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준영에게도 같은 편지를 남길 것이다. 비록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언젠가 너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아버지는 그것을 믿는다. 마이너스 1975년 아버지 김영수. 준호의 손이 떨렸다. 1975년. 아버지가 50세였을 때 쓴 편지였다. 그때 이미 25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대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평생 이 목함을 간직하며 살았다. 언젠가 두 아들이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목함 안에는 또 다른 물건이 있었다. 작은 주머니였다. 주머니를 열자 두 개의 작은 나무 조각이 나왔다. 준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챘다. 돌잔치 때 준호와 준영에게 준 나무 인형이었다. 아버지가 손수 깎아 만든 것. 하나는 새 모양이었고 하나는 토끼 모양이었다. 준호가 받은 것은 새였고 준영이 받은 것은 토끼였다. 준호는 새 인형을 손에 쥐었다. 65년 된 나무 조각이었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다. 준호는 자신도 목공 장인이 되었다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의 피가 자신에게 흘렀고 그 피는 나무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준호는 목함을 꼭 안고 울었다. 딸 은주가 방에 들어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은주야, 나에게는 동생이 있었어. 준영이라는 동생이. 전쟁 때 헤어졌지.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작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준호는 어깨를 떨었다. 모르겠어.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날 밤 준호는 찢어진 편지와 나무 인형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다. 65년 동안 묻어뒀던 상처가 다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버지가 남긴 목함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희망의 증거였다. 준호는 결심했다. 준영을 찾겠다고.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2015년 여름 준호는 이산 가족 찾기 단체에 등록했다. 65년 전 헤어진 동생 준영을 찾는다는 신청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다. 담당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이 크지 않습니다. 70년 가까이 지났고 북한 측 협조도 거의 없는 상태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신청서를 제출한 후 준호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다. 이산 가족 상봉 소식, 탈북자 인터뷰, 북한 관련 방송. 무엇이든 놓치지 않으려 했다. 딸 은주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건강 나빠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준호는 멈출 수 없었다. 평생 묻어뒀던 그리움이 폭발한 것이었다. 2015년 10월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몸을 벌떡 일으켰다. KBS에서 탈북자 인터뷰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다. 80대 노인이 나와 자신의 탈북 경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북에 있을 때 같은 마을에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저보다 좀 어렸는데 60대쯤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이 늘 이상한 걸 들고 다녔어요. 찢어진 편지 반쪽이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남쪽에 있는 형을 만나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말했죠. 저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평생 그 편지를 품고 살았습니다. 준호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김준영. 찢어진 편지 반쪽. 남쪽의 형. 모든 것이 일치했다. 준호는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MC가 노인에게 물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2010년쯤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병으로. 하지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도 나중에 탈북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준영. 동생 준영이 2010년까지 살아있었다. 그리고 찢어진 편지를 평생 간직했다. 준호는 자신의 목함에서 편지 반쪽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아버지의 글씨. 그리고 어딘가에 이 편지의 나머지 절반이 있었다. 준호는 급히 전화를 들었다. 방송국에 연락했다. 저기 방금 나온 탈북자 노인분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김준영 씨의 형일 수도 있습니다. 방송국 담당자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정말이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며칠 후 준호는 그 노인을 직접 만났다. 노인의 이름은 박철수였다. 그는 준호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준영이랑 정말 똑같이 생기셨네요. 쌍둥이라고 하셨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꺼냈다. 1950년에 찍은 가족 사진. 박철수는 사진을 보고 확신했다. 맞습니다. 이게 준영이에요. 나이 들면서 이 사진이랑 똑같이 늙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영이. 동생이 정말 거기 있었구나. 박철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영이는 평생 형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늘 내 형은 남쪽에 있다. 언젠가 꼭 만날 거다라고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진심이었어요. 준호는 박철수에게 물었다. 준영이 아들은? 정호라는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2012년쯤 탈북했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그 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목공소에 앉았다. 망치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평생 나무를 깎으며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단 하나의 못도 박을 수 없었다. 준호는 망치를 내던지고 울었다. 68세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다. 준영. 동생. 평생 그리워하던 동생이 정말 존재했다. 그리고 그도 형을 그리워했다. 두 사람은 평생 같은 꿈을 꾸며 살았던 것이다. 딸 은주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정호를 찾을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찾아야지. 준영의 아들이니까. 내 조카니까. 그날 밤 준호는 찢어진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3살짜리 준영이 나타나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형아, 나 여기 있어. 2016년 초 준호는 이산 가족 DNA 등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담당자는 설명했다. 만약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 중에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DNA 샘플 채취는 간단했다.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는 것만으로 끝났다. 하지만 준호에게 그것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 작은 면봉이 65년 동안 헤어진 형제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다. 몇 달이 지났다. 준호는 매일 전화기를 확인했다. 담당자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아직 소식 없나요? 담당자는 미안해하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아직 매칭이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준호는 초조했다. 자신도 이제 69세였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2016년 9월 드디어 전화가 왔다. 통일부 담당자였다. 김준호 님이시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DNA 매칭이 됐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정말.
정말입니까? 담당자의 목소리에 미소가 느껴졌다. 네, 확률 99.8%입니다. 혈연 관계가 거의 확실합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준영을. 아니, 준영의 혈육을. 준호는 전화기를 떨리는 손으로 잡고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하지만 담당자의 다음 말에 준호는 얼어붙었다. 김준호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매칭된 분은 김준영 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준영 씨는 2010년에 북한에서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결핵으로. 준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준영이 죽었다. 동생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6년 전에. 준호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그럼 매칭은 무슨?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준영 씨가 생전에 남긴 DNA 샘플과 매칭됐습니다. 탈북자 중 한 분이 준영 씨의 머리카락을 가져왔고 그것으로 DNA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찾았지만 이미 늦었다. 동생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준호는 바닥에 앉아 울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동생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절망이 뒤섞였다. 한참을 운 후 준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담당자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준호는 힘겹게 말했다. 준영이. 가족은 없나요?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준호님,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동생분, 아드님이 살아계십니다. 준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담당자가 또박또박 말했다. 김정호 씨, 김준영 씨의 아들입니다. 2014년에 탈북해서 2015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거주 중입니다. 그분도 DNA 등록을 했고 저희가 연결했을 때 큰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준영의 아들, 조카, 살아있는 연결고리.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담당자가 대답했다.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김정호 씨도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 만날 조카, 준영의 아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혈육. 준호는 목함을 꺼내 찢어진 편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글씨.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언젠가 너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아버지가 옳았다. 66년이 걸렸지만 가족은 다시 연결되고 있었다. 2016년 9월 15일 준호는 통일부 상봉실에 도착했다. 딸 은주가 함께 왔다.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69세 노인의 가슴이 10대 소년처럼 두근거렸다. 문이 열렸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야윈 얼굴, 짧은 머리, 그리고 준호와 닮은 눈빛. 김정호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큰아버지, 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정호의 얼굴에서 준영을 보았다. 동생의 모습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정호에게 다가갔다. 정호도 걸어왔다. 두 사람은 가운데서 만났다. 그리고 껴안았다. 큰아버지. 정호가 준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아버지가 평생 큰아버지를 찾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준호도 울었다.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두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66년의 시간이 그 포옹 안에 담겨 있었다. 상봉실 소파에 앉아 정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하셨어요. 남쪽에 형이 있다고. 김준호라는 이름의 형이. 전쟁 때 헤어졌다고. 준호는 정호의 손을 잡았다. 준영이가. 너희 아버지가 날 기억하고 있었구나.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만 한 게 아니에요. 평생 찾으려고 하셨어요. 정호는 배낭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아버지의 일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어요. 언젠가 큰아버지를 만나면 이걸 전해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았다. 표지에 김준영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일기를 펼치자 동생의 글씨가 보였다. 준호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1975년 7월 7일. 오늘로 전쟁이 끝난 지 22년이 됐다. 하지만 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형을 찾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1980년 3월 1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마지막 말씀이 준호를 못 찾아줘서 미안하다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형을 찾겠습니다. 준호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다. 동생의 삶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년 7월 7일마다 형을 그리워하는 글을 썼다. 66년 동안 정호가 다시 배낭을 뒤졌다. 그리고 이것도. 그가 꺼낸 것은 작은 봉투였다. 준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준호는 그것을 보자마자 숨이 멎었다. 찢어진 편지. 정확히 절반만 남은 편지. 준호는 급히 자신의 가방에서 목함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진 편지 반쪽을 꺼냈다. 두 사람은 테이블 위에 두 조각을 나란히 놓았다. 손이 떨렸다. 준호가 두 조각을 맞췄다. 정확히 맞물렸다. 찢어진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사랑하는 준호 준영에게 아버지가 이 글을 쓴다. 1950년 7월 우리 가족은 전쟁으로 헤어졌다. 이제 편지 전체를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 영수가 1975년에 쓴 편지. 두 아들에게 각각 반쪽씩 남긴 편지. 66년이 지나 두 조각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상봉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다. 담당 직원들도 딸 은주도 정호도 준호도. 66년 동안 찢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정호를 꼭 안았다. 정호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내 큰아버지고 은주는 내 누나야. 우리는 가족이야. 정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큰아버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있어요. 준호가 물었다. 뭐라고 하셨니? 정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형을 찾는 게 내 평생 꿈이었다. 만약 내가 형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내가 대신 찾아라. 그리고 전해라. 준영이는 평생 형을 사랑했다고.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준영아, 동생아, 들리니? 형이 여기 있어. 내 아들을 만났어. 우리는 다시 연결됐어. 준호의 목소리가 상봉실에 울려 퍼졌다. 66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 준호는 그 말을 마침내 할 수 있었다. 상봉 후 며칠이 지나 정호는 준호의 집을 방문했다. 부산의 작은 목공소. 정호는 목공소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다. 나무 냄새, 톱과 대패, 완성된 가구들. 큰아버지, 여기서 평생 일하신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나무가 좋아. 나무를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 정호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도 나무를 좋아하셨어요. 북에서 공장 일을 하셨지만 집에서는 늘 나무를 깎으셨어요. 저한테 나무 장난감도 많이 만들어주셨고. 준호는 놀랐다. 정말? 준영이도 나무를 좋아했구나.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는 속일 수 없나 봐요. 쌍둥이라서 그런가. 정호는 배낭에서 또 다른 공책을 꺼냈다. 큰아버지, 이것도 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의 또 다른 일기예요. 준호는 공책을 받아들었다. 표지에 1990년대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호가 말했다. 거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큰아버지가 꼭 읽어봐야 할 부분.
준호는 공책을 펼쳤다. 1998년 5월 3일자 일기가 눈에 들어왔다. 준영의 글씨였다. 준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1998년 5월 3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중국 국경 근처 출장을 갔는데 길을 잃어서 DMZ 근처까지 가게 되었다. 위험한 곳이라 빨리 돌아가려고 했는데 마침 목공소 하나가 보였다. 물을 좀 얻으려고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서 한 남자를 봤다. 50대쯤 됐을 것이다. 목함을 만들고 있었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1998년. 자신도 50대였다. 그리고 그때 DMZ 근처에서 목공 전시회가 있었다. 준호는 계속 읽었다. 그 남자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놀랐다. 그 남자의 얼굴이 나와 너무 닮아 있었다. 아니,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형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준호는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1998년 DMZ 근처 전시회. 자신도 이상하게 생긴 방문객을 본 기억이 있었다. 군복 비슷한 옷을 입은 남자. 자신과 묘하게 닮은 얼굴. 준호는 그때를 떠올렸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말을 걸지 못했다. 북한 사람 같았기 때문이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나는 말을 걸 수 없었다. 무서웠다. 만약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만약 저 사람이 정말 형이라면 형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이 알면 형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물 한 잔만 얻어 마시고 나왔다. 돌아서는 순간 그 남자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 느껴졌다. 그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저 사람이? 준호는 일기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1998년. 그때 만났었다. 형제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 48년 만에. 하지만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다. 서로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르면서. 내가 목공소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다. 그 남자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50m쯤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를 쳐다봤다. 10초였을까, 30초였을까. 영원 같았다.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가야 했다. 만약 더 있다가 의심받으면 위험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 계속 눈물이 났다. 만약 저 사람이 정말 형이었다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준호는 자신도 그 순간을 기억했다. 이상한 방문객이 떠나는 뒤를 한참 바라봤던 기억. 왜 저 사람이 나와 닮았을까? 하고 생각했던 기억. 하지만 그것이 동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정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그날을 후회하셨어요. 말을 걸 걸 한마디라도 할 걸 하시면서. 일기 곳곳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는 확신하셨어요. 그 사람이 큰아버지였다고.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준영아. 그때 너였구나. 50m 떨어진 거리에 내가 있었구나. 왜 우리는 바보같이 말을 못했을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형이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정호가 큰아버지를 안았다. 큰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준호는 정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날 밤 준호는 1998년 자신의 작업 일지를 찾아봤다. 5월 3일. DMZ 전시회. 이상한 방문객 1명. 나와 닮은 얼굴. 묘한 느낌. 짧은 메모였지만 그날의 감정이 느껴졌다. 준호와 준영. 두 형제는 48년 만에 만났지만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헤어졌다. 전쟁이 만든 두려움과 체제가 만든 경계가 그들을 갈라놓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느꼈다. 50m 떨어진 거리에서 눈빛만으로 형제는 서로를 인식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준호는 하늘의 준영에게 속삭였다. 동생아, 우리는 만났었어. 비록 말은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 그걸로 충분해. 2017년 봄 준호는 70세가 되었다. 정호는 이제 준호의 가족이 되어 함께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준호는 정호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쳤다. 너희 아버지도 나무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배워야지. 정호는 열심히 배웠다. 손재주가 좋았다. 역시 준영의 피를 받은 것이었다. 어느 날 준호가 정호에게 말했다. 정호야, 우리 목함 하나를 만들자. 특별한 목함. 정호가 물었다. 어떤 목함이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목함. 할아버지, 할머니, 너희 아버지, 나 그리고 너. 모두의 이야기를. 두 사람은 함께 목함을 만들기 시작했다. 최고급 벚나무를 사용했다. 준호가 디자인을 하고 정호가 나무를 자르고 함께 조립했다. 목함의 표면에는 조각을 새겼다. 1950년 가족 사진을 보고 그린 네 사람의 모습. 아버지 영수, 어머니 순자 그리고 3살짜리 쌍둥이 준호와 준영. 목함이 완성되자 준호는 그 안에 모든 것을 넣었다. 1950년 가족 사진. 찢어진 편지 2조각을 다시 붙인 완성본. 준영의 일기. 나무 인형 2개. 그리고 1998년 DMZ 전시회 때 찍은 사진. 그 사진에는 멀리 희미하게 한 남자가 찍혀 있었다. 군복 비슷한 옷을 입은 남자. 준영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모였구나. 준호가 목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정호가 큰아버지 옆에 앉았다. 큰아버지, 이 목함은 어디 두실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다. 우리 집 거실에 둘 거야.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걸 가지고 북으로 올라갈 거야. 너희 아버지 무덤에 가서 이 목함을 보여줄 거야. 준영아, 우리가 드디어 다시 하나가 됐다고 말해줄 거야. 며칠 후 준호네 가족은 작은 추모식을 열었다. 준영을 위한 추모식이었다. 북에서는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을 것이다. 준호는 제단을 차리고 준영의 사진을 놓았다. 정호가 가져온 1990년대 사진. 50대의 준영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준호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동생의 웃는 얼굴. 평생 보고 싶었던 얼굴. 준영아, 형이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너를 만나게 돼서 다행이야. 준호는 제단 앞에 절을 했다. 미안해. 형이 너를 찾지 못해서. 형이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정호가 있어. 내 아들이 형을 찾아왔어. 우리는 이제 다시 가족이야. 정호도 아버지 사진 앞에 절을 했다. 아버지, 저 큰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평생 찾으시던 분을.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추모식이 끝나고 준호는 정호에게 말했다. 정호야,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의 다리야. 남과 북을 잇는 다리. 전쟁이 갈라놓은 가족을 다시 연결하는 다리.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큰아버지. 제가 그 역할을 다하겠어요. 몇 달 후 KBS에서 준호와 정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 66년 만에 이어진 형제의 끈. 방송이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이산 가족 찾기 신청이 급증했다. 준호는 방송국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다. 전쟁은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66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연결됐습니다. 비록 제 동생은 못 만났지만 동생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북에 아직 헤어진 가족이 있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2020년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췄지만 준호네 가족은 행복했다. 정호는 결혼을 했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다. 준호는 손주를 기다리며 작은 요람을 만들고 있었다. 이 아이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쟁으로 헤어졌지만 결국 다시 만난 이야기를. 요람을 완성한 준호는 목함을 꺼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가족 사진, 편지, 일기, 나무 인형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었다. 준호는 목함을 닫으며 속삭였다. 준영아, 우리 가족은 계속된다. 내 손자가 곧 태어날 거야. 그 아이는 남과 북이 하나였던 가족의 후손이야. 전쟁이 가져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가 만든 새로운 시간은 계속 흘러갈 거야. 거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준호는 하늘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준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영수도 어머니 순자도. 그들은 모두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곳에서. 우리는 해냈어. 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전쟁이 갈라놓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어. 피는 정말 물보다 진하다. 준호는 목함을 품에 안았다. 따뜻했다. 나무의 온기가 아니라 가족의 온기였다. 66년 만에 찾은 온기. 준호는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평생 처음으로 정말로 평화로웠다.